미국이 매장량이 많은 국가는 아닌데 트럼프는 이런 것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있는 미국의 석유가스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게 좋겠다. 석유가스를 조금은 세이브하고 또 탄소 감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일단 석유가스를 많이 채굴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를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역임한 양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1차 에너지라고 하는데 1차 에너지에는 화석에너지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있으며 화석에너지가 아닌 것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있습니다. 1차 에너지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탄소 감축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늘려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모두 수입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즉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탄소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둘 다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전기만을 생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 중 전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수송연료, 도시가스, 석탄, 석유화학 원료 등 전기 외 에너지가 80%에 달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데 이는 에너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최대한 늘려야겠지만 인류가 필요로 하는 전기 외의 나머지 80%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1차 에너지에서 각각의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에너지 믹스라고 하며 전기 생산에서 각각의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기 믹스라고 합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 50%이고 2030년에 80%까지 늘리겠다고 하니 독일이 앞으로는 화석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전력 생산에서의 비율이 80%라는 것이고 독일이 필요로 하는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30년에 여전히 40%에 불과하고 화석에너지가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믹스와 에너지 믹스 차이점, 그것을 분명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 감축에 대한 시나리오 중 넷제로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제로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발표 공약 달성 시나리오는 2016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속했는데 이를 모두 실천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초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6.3% 감축하기로 한 것을 2022년에 목표를 상향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40%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추세를 볼 때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5% 내지 10%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생산 국가가 되었지만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어 화석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며 심지어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탄소 감축이 실현되고 있지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화석에너지 소비가 늘고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이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탄소 감축보다 에너지 안보가 항상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리적, 기후적 조건이 양호한 국가에서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경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하기에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경제성 문제로 기업들이 나서진 않고 지자체 주도하에 소규모 사업만 계속 늘어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지속하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 태양광에 투자했던 수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사업 추진의 큰 리스크 중의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제약점은 가능성과 경직성입니다. 전력 생산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필요할 때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거죠. 전기 저장 시스템 ESS는 가격이 비싼 발전소급 규모에서는 할 수 없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국가 전력 계통에 연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전력 계통인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대폭 늘어나면 전력계통 안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분들이 유럽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예를 드는데, 유럽은 유럽 전체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고 수력, 원자력,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전력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 계통에 공급하므로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경도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 스페인과 그리스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태양광으로 발전하므로 전력 계통에 부하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전력 계통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확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수소의 종류로는 전기 분해로 생산하는 수소가 있는데, 재생에너지 전기로 분해하면 그린 수소, 원자력 전기로 분해하면 핑크 수소라고 합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기도 하는데 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지층에 넣어 제거한 수소를 블루 수소라고 하고, 제거하지 않은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석탄에서 분해한 수소를 브라운 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한 수소를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소가 연간 9,400만 톤 생산되는데, 이 중 그레이 수소가 62%, 브라운 수소가 19%, 부생수소가 18% 생산되며 친환경 수소는 1%가 되지 않습니다. 블루 수소가 100만 톤, 그린 수소는 3,500만 톤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소가 친환경이라고 많이 선전하는데, 우리나라 수소 자동차에 쓰는 수소는 모두 공해 물질을 엄청나게 배출하면서 만든 비친환경 수소입니다. 수소라고 하면 추진력이 강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수소는 지나치게 연소가 잘 되어 직접 연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소 대부분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수소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수소 자동차는 바로 수소 전기 자동차인 겁니다. 수소의 제약성은 친환경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공급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에서만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하고, 블루 수소는 수소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층에 넣을 여건이 되는 산유국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수소를 수송해야 되는데, 수소는 천연가스보다 낮은 영하 253도에서 액화됩니다. 수소 액화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송에 비용이 많이 들고, 대량으로 액화수소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질소와 섞어서 암모니아로 만들어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처에서 암모니아에서 다시 수소로 분리해야 되는데, 이 공정이 쉽지 않고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 아직은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하는 것은 상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용해 만드는 암모니아, 즉 블루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이를 석탄과 혼합하여 석탄 발전의 연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소 사용이 늘어난 이유는 수소가 전기와 달리 저장과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아무리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송전선 없이는 송출이 불가능하며, 특히 바다 건너 멀리 있는 국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같이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로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수소 밸류체인 구성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수소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확대되겠지만 미래의 주 에너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국제에너지기구조차도 2050년 에너지 소비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에 인류가 수백 년 쓸 수 있는 자연수소 또는 백색수소가 있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23년 수소 보고서에 의하면 자연수소는 불확실성이 크며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어렵게 산발적으로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이 주 업무이고, 지하지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석유회사들이 자연수소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바로 자연수소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수단이 CCU에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더 스토리, 즉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이며, 그 중에서 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지층에 저장하는 CC에서 카본 캡처 앤더 스토리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로 지층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주 해상에 있는 고곤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고자 4조 원을 들여 400m 지층에 연간 400만 톤을 넣으려고 했는데 목표량의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상에 있는 지층에 CCS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경우 해상에 거대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설을 위해 해상에 투자비가 많이 드는
떠드는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부담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CS를 하겠다고 정부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냉정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8억 톤인데 현재 CCS로 순수하게 지층에 주입하는 이산화탄소는 1000만 톤으로 0.03%에 불과합니다. 2050년까지 1억 톤 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달성한다고 해도 전체 배출량의 0.3%에 불과합니다. CCS를 통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구호에 그칠 뿐 실효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에너지 소비가 줄고 있는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에너지 소비 형태를 보려 에너지 소비와 전력 소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 AI 등을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도입하여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므로 원유 소비를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탄소 감축을 하기에 아주 불리한 여건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탄소 감축을 좀 무시하고 화석 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아마 일시적으로는 조금 탄소 감축의 움직임이 조금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험, 이 걱정 때문에 탄소 감축을 하고자 하는 큰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태양광, 풍력 이런 산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양광과 풍력이 중국이 거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풍력 쪽에 있어서 특히 해상 풍력 쪽에 연안에는 요즘 이제 풍력이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해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중에서도 특히 먼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해상 풍력이 요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사업이나 해양 플랜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해양 플랜트 산업이 부유식 해상 풍력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이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근력을 동력으로 썼는데 18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1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석탄을 연료로 한 전기기관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기계가 사람 대신 일을 하게 되었죠. 1차 산업혁명이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 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석유를 이용한 에너지 혁명이었습니다. 석탄보다 훨씬 편리하고 다루기 쉽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석유를 활용한 수많은 기계가 제작되고 석유를 연료로 한 비행기와 자동차가 보급되어 교통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선박도 석탄을 연료로 한 전기선이 석유를 연료로 한 선박으로 교체되어 효율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군함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게 되어 영국 해군이 독일 해군보다 기동력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당시 최대 유전이었던 중앙아시아 바쿠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2차 세계대전 때는 1차 세계대전 때보다 석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명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던 독일의 롬멜 장군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연합군을 기습습격하여 연성을 거뒀는데 기동력의 원천인 석유 확보에 실패하여 롬멜은 아프리카에서 패배하고 이후 암살 업무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계기는 바로 일본이 인도네시아 유전을 뺏으려고 그 교두보로 베트남을 침공했으며 이에 미국이 일본의 석유 검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배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쟁에 꼭 필요한 석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00년도 초에 텍사스 스핀들 탑이라는 대형 유전이 발견된 이후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때마침 헨리 포드가 전기를 이용한 컨베이어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이 번창하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철강 산업과 조선 항공 산업이 발달하였고 석유를 연료로 하여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석유가 대량 생산됨에 따라 그전에는 세계 여러 열강 중의 하나였던 미국이 그야말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된 요인으로는 넓은 땅, 개척정신, 일명 멜팅팟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문화의 조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풍부하게 매장된 자원,
그 중에서 석유가 미국 부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으며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는 오래전부터 석유가 생산되었으며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최초로 근대적 방식의 석유 시추가 개발된 후 바쿠 지역에서도 이 방식으로 대량의 석유가 생산되었습니다. 바쿠에서 석유가 생산되는 것을 보고 여러 국가가 인근에 있는 중동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열강 국가와 미국이 진출하여 활발히 석유 탐사를 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이란을 필두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대형 유전이 발견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대의 초대형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1960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창설되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동이 두 차례 석유 파동을 일으켜 유가가 급상승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막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양을 키우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중동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국제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남미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중심이 되어 중동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등 5국가가 1960년 오펙을 창설했습니다. 산유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오펙을 창설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석유가 공급 과잉이 되어 유가가 떨어지고 산유국들이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석유 생산을 경쟁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단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 사우디 석유 장관 자키 야마니가 주도하여 오펙이 기습적으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1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데 당시 3달러였던 유가가 12달러로 급상승했습니다. 그 후 1978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이란이 석유 수출 중단을 선언하여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연이어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 유가가 30달러 이상 치솟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국제 유가가 3달러에서 30달러 이상으로 10배 이상 뛰게 되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많은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어 그야말로 석유 무기화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자원의 무기화는 아니지만 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하나의 국가로 있을 때 가스관을 건설했는데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여러 차례 가스관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유럽으로 가는 가스 수출이 중단되어 유럽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독일과 공동으로 북해를 가로지르는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한 거죠. 2011년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건설되어 2011년부터 이 가스관을 통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수출되고 이후 노르스 스트림 2 가스관이 건설되어 2022년 완공되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시절에는 러시아가 감히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못했지만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여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이어서 돈바스 전쟁을 일으키더니 결국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을 감행한 겁니다.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일한 러시아의 자신감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험을 감행하도록 한 거죠. 비전통 석유 중에서도 셰일청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었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어서 1970년대 미국 석유 소비가 전 세계 석유 소비의 30%에 달하 있습니다. 게다가 1970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석유 생산이 계속 감소하여 셰일 혁명 직전인 2000년대 중반에 석유 생산은 불과 하루 700만 배럴에 불과했는데 소비는 2천만 배럴에 달해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석유 수출 국가인 중동 산유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페르시아만의 안정이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경기가 침체하고 산업의 정체로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 추월당해 미국 제국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율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이 그야말로 부활하게 된 거죠.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석유 생산이 늘어나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하루 2270만 배럴을 생산하여 1070만 배럴을 생산한 사우디의 2배 이상 석유를 생산했습니다. 한때 저물던 미국의 여러 산업이 저가의 석유 가격에 힘입어 경쟁력을 갖게 되어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게 된 거죠. 20세기 들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석유가 21세기 들어 셰일 혁명을 통해 미국을 다시 세계 최강국가로 부활하게 만든 거죠. 비전통 석유로는 셰일에서 생산하는 것 외에 캐나다의 오일 샌드에서 생산하는 석유와 베네수엘라의 초중진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매우 무겁고 끈적거리는 초증기류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 확인 매장량으로는 세계 최대인 국가입니다. 매장량에는 확인 매장량 외에 추정 매장량과 가능 매장량이 있지만 확인 매장량이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잡히는 매장량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확인 매장량 보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하루 70만 배럴로 미국 생산량의 3%에 불과합니다. 포퓰리즘 정책과 서방 국가의 외교 단절로 많은 비용과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초중진류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거죠. 캐나다 또한 풍부한 오일샌드가 매장되어 있지만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통로가 원활하지 못해 송유관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외에는 거의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베네수엘라 같이 잠재력 많은 국가가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세계 석유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석유의 영향력은 현재 생산량보다 남아있는 매장량에 달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확인 매장량 규모로 미국은 석유가 세계 10위에 그치고 천연가스는 세계 4위지만 매장량 규모로는 러시아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그래도 앞으로 상당 기간 석유를 많이 생산할 것이어서 중단기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동이 석유 패권을 누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러시아와 중동이 세계 석유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이란 등 에너지 강국과의 우호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서방의 제재로 사할린 사업에서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철수했지만 일본은 서방의 압력과 러시아의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할린2 프로젝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일본 바로 위에 있는 사할린으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일본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확인 매장량이 미국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장량이 많은 국가는 아닌데 트럼프는 이런 것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인 매장량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 석유 가스를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번 쥐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어떤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이라기보다 지금 당장에 있는 미국의 석유 가스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는 석유 가스를 조금은 세이브하고 또 탄소 감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일단 석유 가스를 많이 채굴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0년 5월 대비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8월 평균 유럽 가스 가격이 무려 50배 상승했습니다. 수급 상황에 따라 물자의 가격이 요동치기는 하지만 다른 물자의 경우 공급이 모자란다고 해도 가격이 50배까지 치솟진 않죠. 그만큼 천연가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물자 자원인 겁니다. 액체 상태인 석유는 유조선을 통해 아무데나 공급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고 유종에 따른 가격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 는 장거리 가스관이 필요하거나 액체 상태인 LNG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가스 시장은 캐나다와 미국의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북미 시장, 주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와 알제리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럽 시장, 그리고 LNG로 공급받는 아시아 시장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를 비롯하여 알제리와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시장의 40%를 차지하던 러시아 가스가 급격히 줄어들어 유럽이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죠. 다행히 2022년 유럽의 겨울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고 대체 에너지원인 LNG 수입을 서둘러 당초 예상처럼 엄청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수출하기 시작하여 미국이 카타르를 제치고 2023년 LNG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국의 가스 소비가 계속 늘어나서 LNG를 수입하기로 하고 텍사스의 프리포트라는 항구에 LNG 인수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당초 LNG 수입 터미널로 활용하려 했던 부지를 LNG 수출 터미널로 바꾸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셰일가스 만드는 LNG가 유럽으로 대폭 수출되고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오려면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므로 수송비가 많이 들지만 그동안 아시아 시장의 LNG 가격이 워낙 높아
중동이나 호주에 오는 LNG 가격에 비해 미국산 LNG 가격이 그리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NG 계약이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인데 미국산 LNG는 장기 공급 계약도 있지만 계약 후 바로 공급하는 스팟 거래가 있어 계약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LNG 시장은 장기 공급 계약이 많지만 앞으로 LNG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 LNG도 석유와 같이 스팟 거래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지금 알래스카 LNG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엑슨모빌 같은 큰 회사도 경제성이 없어 빠져나간 사업을 한국에 억지로 강요한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의 그 엑슨모빌이 이 사업에서 빠져나간 이유는 그 LNG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는 그 구매자가 바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 회사가 투자를 해도 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미국 회사는 빠져나간 거고, 한국,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LNG를 갖다가 도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투자 사업에서 충분히 경제성을 남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나 알래스카 주정부가 많이 나서고 있지만은 금년 1월에 미국의 글렌판이라는 민간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회사가 경제성이 없는데 이 사업을 절대 추진하지 않죠. 그래서 물론 타당성 조사하고 당분간 시간은 좀 들겠지만은 투자하기로 결정한, 즉 FID, Final Invest Decision이 내려지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이 없어서 투자 쓸데없이 돈을 날릴 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FID 이전에는 타당성 조사 비용 정도로 어느 정도만 들어가고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시점에는 경제성이 확보될 때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고 한국에 컨소시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대란 이후 그동안 주로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이 LNG 수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LNG 인수기지를 여러 군데 건설하고 카타르와 미국산 LNG 도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독일이 탈원전뿐만 아니라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탈원전 흐름이 있었지만 에너지 사태 후 2022년 7월 유럽의회가 EU 분류표, 즉 EU 텍소노미에 원전을 녹색 투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럽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화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가스 대란 이후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동안 탄소 감축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그 탈석탄, 탈원전 흐름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천연가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전 없이는 탄소 감축이 좀 무리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여전히 유럽은 또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감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런 인식이 유럽에 많이 깔리게 된 거죠. 천연가스는 석유와 달리 기체 상태라 인근에 수요처가 없으면 장거리 가스관을 깔아야 했기에 1970년대 이전에는 천연가스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낮춰 액화하는 LNG 기술이 개발되고 LNG를 대량 수송하는 LNG 선박이 개발되면서 2000년대 들어 LNG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석유에 비해 20-30% 적게 배출하는 비교적 공해 물질이 적은 에너지입니다. 또한 열량으로 비교할 때 천연가스 가격도 석유 가격에 비해 30%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의 수송연료 등과 같이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난방이나 산업용 연료, 발전 등에서는 가스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가스 사용이 늘고 있지만 특히 전력 생산에서 가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 대세인 풍력이나 태양과 같은 경우 발전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나 바람이 불 때만 가능하죠. 이를 간헐성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력 생산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가 있지만 워낙 가격이 높아
발전소 규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시간에는 가스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기저발전은 껐다 켰다 쉽게 할 수 없으므로 가스 발전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가스 발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여러 국제기관이 2050년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가스연맹, 가스수출국 포럼, 메이저 회사 쉘 등이 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가스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패권에서는 중동의 카타르나 러시아 등 천연가스 강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모두 100% 수입하는 국가이며 유라시아의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국가이지만 북한에 막혀있어 지정학적으로 섬과 다름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을 수 없고 모든 에너지 자원을 오로지 선박으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는 물론이고 수입 경로 해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원 무기화가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해상을 통해 100%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공통점은 저탄소 에너지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화석에너지는 수입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한번 설치하면 계속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은 바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위험이 있어 고가의 천연가스 비율을 최대한 줄여야만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세계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 RE100이나 탄소 국경 조정세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해야 합니다. 원자력도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서의 원자력 비율은 세계 평균 9%를 훨씬 넘는 31%에 달해 원자력을 추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나 재생에너지는 가능성과 경직성 문제로 우리나라 전력계통에서는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최대 비율이 얼마인지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송전망을 건설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는 나머지 전력 수요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워 원자력 발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원자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반발이 심하므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며 천연가스 생산국이지만 남아있는 매장량으로 볼 때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거리를 두고 있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에너지 잠재력이 많은 국가이므로 이들을 국가를 경원시해서는 안 되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더라도 민간 기업이 이들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최빈국이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최대인 미국에 버금가는 에너지 과소비국이므로 무엇보다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감히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다가올 미래에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에 버금가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영국의 2배 이상입니다. 2배를 훨씬 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데 물론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해서도 수출하는 이런 산업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어떤 중요성, 에너지 소비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줄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하고 자금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CC에서 이런 정책을 하느라 돈을 쓸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쪽으로 국민과 정부 모두 신경을 써서 이 방면을 많이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에너지 요금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르면 더욱더 힘들어져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 그만큼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를 못한 거죠. 제가 이전에 석유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 국회 국정감사 때 한국전력분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것이 마치 두부값이 콩값보다 싼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재료값이 오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그런 에너지 요금 왜곡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담은 미래 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에너지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이 있죠. 그런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석에너지는 우리가 100% 수입을 하고, 재생에너지는 기후적, 지리적 여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점을 가지지 않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물론 원자력 발전을 많이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워낙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에 대한 기술, 이런 것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 원자력 발전의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최빈국이면서 에너지 과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확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아무리 확대해도 21세기에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와 에너지의 공급 다변화에 힘쓰고 또 자원개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you